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입니다. 2부에서도 이어서 양북관계와 법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김태환 객원 기자가 남북 경협의 20년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환입니다. 네, 지난 20년간의 남북 경제협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과 박정희 정부의 반공우선론은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노태우 정부에서 7.7 선언을 통해 북한을 동반자로 규정했고 1989년부터는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서 화해 및 협력의 틈새를 열어놨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채택해서 남북 관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돌려놨는데요. 남북의 연간 규모는 약 3천억 원을 넘어섰고 우리나라가 식량 차관을 제공하고 비료도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채택해서 남북 관계를 급진적으로 평화의 분위기로 돌려놨습니다. 2000년 6월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철도 합의 등 남북 사이의 관계를 또 만들어놨습니다. 이 중에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이 아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이외에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동시에 입장을 했고 2002년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역시 2003년 금강산 육로 관광을 시작으로 2007년 10월에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또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 이후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북한이 2차 핵실험 그리고 2010년도에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경제 조치인 5.24 조치를 취급하면서 남북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이후 북한은 거듭된 그러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제적 위협을 가하는 도발이 거세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더욱더 강한 대북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에 사드 배치 등을 논의하면서 강한 조치를 취하고 또 2016년 초에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지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 관계는 더욱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일조했습니다. 5월 26일에 실시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큰 일조를 했고 아울러 문화 및 스포츠 면에서도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 초엔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공동입장, 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이어서 다음 달에 열리는 2018 아시안게임에도 남북 단일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도 있었죠. 또 오는 20일에는 남북 철도 점검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8월 20일에서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남북 경협의 정도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굉장히 들쭉날쭉 변화가 심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남 얘기 같지 않았지만 이제는 평화 통일이 더욱더 체감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남북 경협에 있어서도 기대가 커지고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20년의 남북 경협의 변천사를 말한 객원 기자 김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태환 객원 기자의 브리핑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남북이 이제 동해선 철도 종합 점검에 나섰습니다. 철도 연결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 여기 법률적인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거 없을까요? 예,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이 좀 많습니다. 네. 특히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법적인 문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법적인 문제를 본다면 네.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특구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법처럼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의 이제 투자와 기업을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네. 그런 그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경제특구법에 보면은 대한민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네. 다른 법령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북한은 대한민국과 다른 외국을 분리해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남한 기업의 경우에는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지구, 금강산 관광지구처럼 그 개별 법률을 통해서 네. 그 투자가 되는 건데 외국 기업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없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제 판문점 터널을 통해서 경의선, 동해선 복구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러시아의 모스코빅사와 우리 북한 간의 2014년대 김정은 체제에서 네. 철도 3,500km 구간에 대해서 철도 사업권을 러시아 모스코빅사가 가져갔어요. 어. 그리고 중국 중심의 국제투자단이 개성, 신의주, 평양 세 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구간 사업권도 가져갔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남은 거는 이제 동해선 철도 연결하는 일부 구간 그리고 경의선이라고 해봤자 우리 서울에서 뭐 개성까지 연결되는 구간 이외에는 사업철도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을 연계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느 만큼 그 외국과의 외국 기업들 간의 어떤 경제 관련 그 협약, 계약권과 우리나라가 외국인 경제특구법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들까지 우리가 다 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거를 제안한 게 북한이 먼저 한 거예요. 7월 19일자에 20일 날은 동해선, 24일은 경의선했는데 잘 아시지만 경의선 2003년도에 네. 완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시험 운행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해선은 2005년도에 네. 해서 그것도 시험 운행까지 다 끝난 상태고 사실 이제 안 됐다는 게 우리 측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 연장만 하면 되니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맺은 외국과의 조약, 네. 그다음에 협약, 그다음에 이런 어떤 관계적인 그런 이 계약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네. 이게 뭐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 다르다 뭐 등등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경협이 시작되면 굉장히 주요한 의제로 떠오를 겁니다. 일단 경협이 시작되려면 일단 제재는 풀려야 되는데요. 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뭔가 남북 간의 어떤 선제적인 대화 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신나는 주제에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남북 관계 진전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북한이 경제 개방을 조금씩 하면서 토지 소유권에서도 좀 변화가 짚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변화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아니 근데 왜 신나는 주제예요? 여기 투자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약간 돈과 관련된 문제들은 뭔가 좀 신나게 되지 않나요? 그렇네요. 본능적으로요. 네. 예, 뭐 신나는 주제일 수 있겠네요. 네. 예. 일단 뭐 땅 투기가 우리나라의 문제긴 하지만 네. 뭐 북한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본다면 네. 땅 문제, 땅 소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예전에 뭐 토지 개혁했지 않습니까? 북한도 네. 할 때 무상 몰수하고 뭐 무상 분배했는데 그 이후에 막 사실상 국민 개인한테 누구도 이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뭐 그렇게 해놨는데 네. 저항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심했고 저항 세력들 숙청하고 막 보내고 그 과정을 겪었는데 자 지금 북한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금 중국을 보시면 여기 중국도 경제 전문가 계셔 박사님 박사님 계시는데 지금 중국이 그 일반 국민에게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50년, 100년 해가지고 사실 말이 50년, 100년이지 네.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한 100년, 50년이라는 기간은 살아있는 동안 전 평생, 기간이라고 평생. 평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주택 사용권 토지 사용권을 상속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어가지고 자식이. 그렇죠. 그럼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단어만 없을 뿐이지 그걸 매매도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하고 그렇네요. 상속도 가능하다면 우리와 개념이 좀 다를 뿐이지 그쪽에서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이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냐면 2009년을 전후해서 네. 2009년에서 11년 사이에 네. 부동산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살림집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살림집법. 예, 살림집법이 뭐냐면 주택입니다, 주택. 그쵸? 네, 주택이 살림집.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택법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는 집을? 주택이라고. 북한은 살림집이라고 해요. 살림집. 그래서 법 이름도 살림집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율들을 막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국가 소유니까 그 국가 허가 없이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뭐 판매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바꿔 보면 네. 북한 주민들이 그 자기 소유도 아닌데 네. 그 국가 소유의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하고 서로 바꾸고 뭐 이런 행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관리법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네. 북한은 토지를 생산 수단으로 봐가지고 네. 개인의 소유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네. 부동산 관리법을 만들어서 네. 소유를 인정한 건 아닌데
중국 비슷하게 수준으로 아. 그렇죠. 개인에게 네. 북한 개인에게 허가를 받으면 네.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아. 양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대할 수도 있고 용도를 변경시킬 수도 있어요. 어. 그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하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토지 부동산 관리법에서 토지 이용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런 권리를 주고 토지 사용료를 받아요, 국가는. 아. 맞아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를 그래서 세금으로 봐야 되냐, 말 그대로 뭐 어떤 사용료로 봐야 되느냐, 그러게요. 의견이 분분한데 아직 중국 수준에 못 미쳤지만 네. 향후에는 중국처럼 개혁 경제 개방을 한다면 북한도 중국을 모티브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점차 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나중에 이제 투자할 때 경제 개혁이 일어나고 경제 개발이 일어날 때는 매우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아니 그래서요 북한에 네. 없는 게 없다는 게 뭐냐면 네. 프리미엄이 있어요. 웃돈이라고 그러는 용어로 해서 오. 부동산 팔고 사는 거래 수수료가 있어요. 아. 중개료비. 그래서 자 그러면 대개 얼마야? 1% 정도를 지금. 그러니까 뭐 1%.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렇네요. 근데 자 평양의 집값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2005년도에 한 5만 달러 정도면은 거기는 이 뭐 다 그렇게 큰 집이 아니니까. 네, 네. 그게 지금은 20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오. 그래서 앞서가는 화교들이나 중국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좀 앞서가신다는 분들은 네. 벌써 평양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부동산이라는 게 어차피 이 우리가 남북 경협과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아주 한정된 토지에서 이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또 굉장히 국민 경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계속 쫓아가야 되고요. 네.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이제 틀린 차이는요. 네. 거기는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면은 네. 우리는 그 빌트인까지 다 넣어주잖아요. 네. 거기는 딱 골조만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뭐 벽지도 없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서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뭐 넣을 거 다 넣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가격하고 1대1로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뭐 접점을 찾아가느냐 등등이 굉장히 지금 뭐 이 우리 소위 말하는 신나는 문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뿐인데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곳 평양. 네. 그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올리는 데가 신의주. 어. 네. 거기 이제 중국하고 왔다 그렇죠, 갔다. 연결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좀 DMZ 근처 파주 뭐 이런 데 땅값 오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아까 잘 설명해 주셨지 소유권이냐 사용권이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통일이 되면은 논란이 많을 거고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북한에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외삼촌들이 맞아요. 예, 땅 문서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대책 굉장히 재밌고 신나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나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무거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네. 마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북한에 마약이 있어요? 2000년대부터 마약이 많이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화벌인가요? 네, 어떻습니까? 예, 뭐 이거 제가 말해서 북한 당국에서 절 잡으러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러모로 위험한 방송이 이어지고 예, 좀 무시무시한데 뭐 대한민국이 뭐 법치 국가고 또 치안이 잘 돼 있으니까 믿고 이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좀 수위가 너무 높은 부분은 좀 제가 하고요. 네. 좀 예, 사실 전달 면에서만 네, 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저희한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북한에서 2000년대, 90년대 말부터 마약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실제로 마약이 많이 생산되었고 마약이 중국 등으로 많이 이제 유통 경로를 해서 넘어갔고 그게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김정일 체제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고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심지어 뭐 이건 소문인데 북한 당국에서 마약을 관리한다는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로 이게 의심을 많이 받았는 건데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는 국경을 굉장히 폐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마약은 거의 사형 극형으로 처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산 마약이 네. 중국으로 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반대로 이제 돌아가냐면 남아도는 마약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북한에서 만들어서 북한 안에서 돈 거예요. 아. 북한의 주민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뭐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정부 관계자라든가 뭐 검찰 쪽이라든가 통일부 쪽에 얘기하면 사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마약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다. 라고 했는데 이제 국경이 약간 조금씩 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네. 체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북한산 마약이 여전히 중국 조선족이라든가 네. 이미 탈북하신 일부 분 중에서 중국에 남아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북한산 마약이 들어온 경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된다면 통일 이후에 또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대단하죠. 마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 제가 이제 형사 재판을 좀 주로 많이 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형사 재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형사 사건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는 구속 수사를 거의 원칙으로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스피싱, 마약, 마약입니다. 근데 마약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단순히 일부 약간 들어와서 중국에서 판매하는 그 정도는 뭐 괜찮은데 대량 뭐가 괜찮아요? 괜찮지 않지?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언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뭐 조폭들과 조직 폭력배들과 연계돼서 마약을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마약 자금이라는 게 막 유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마약 루트를 보면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동남아,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일부 들어오는데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산 마약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에요. 근데 이 실태를 뭐 법무부나 검찰을 좀 알고 있고 특히 인천 쪽에서 강력하게 마약 사건에서 엄벌에 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태영호 공사. 네. 우리는 어떤 신문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재미난 기사를 써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북한 베트남식 뭐 경제 모델 얘기를 지금 뭐 그쪽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태영호 공사의 얘기로는 뭐 진짜로 우리 이 남한 말로 하면 되도 않는 얘기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트남식 뭐 도이모이 개혁과 이 혁신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북한에 그냥 가능하냐? 중국식 모델하고 베트남식 모델은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베트남식 모델은 어떤 자신들의 이제 자주적인 어떤 개혁을 이루면서 개방을 하는데 개방의 속도나 개방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경우에는 변호사 시장까지 외국한테 전면 개방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가 있는데 대형 그렇죠. 로펌도 대형 로펌에 가서 그 외국 자문하고 외국인 그 미국 기업, 영국 기업, 영국 로펌들도 들어와서 할 정도로 개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죠. 그 외국의 어떤 개방된 어떤 자본이나 인력을 통해서 국가 발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북한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중국식 모델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는 게 중국이 자기 체제를 안전을 보장하면서 지금 일당 체제지 않습니까? 중국도 공산당 체제인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일으켰는 부분인데 북한의 문제는 그겁니다. 자기의 지하 자원이라든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고 중국은 자원이 충분한 상태인데 중국식의 모델을 따라가서 과연 자기들이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걸 개방해가지고 어떤 식의 어떤 경제 붕을 일으킬 수 있느냐. 네.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인적 자본을 북한이 통제해 가면서 그런 어떤 경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법 체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이라든가 이런 명령 규칙들이 사실 모든 정치 김정은 체제 존속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뭐 경제 개발이 된다는 자체가 우리가 경제가 경세 재민의 줄말이듯이 세상을 구하고 국민들을 구제해야 되는 부분인데 진짜로 김씨 왕조의 그런 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국가 체계가 서 있다면 어떠한 경제 개발 모델도 지금 뭐 먹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이 다른데요. 헌법이나 헌법 상위에 있는 그런 어떤 최고 지도의 교시, 지시가 있긴 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그것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만들면은 북한도 만약에 그 도로교통법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수신호 체계에 가는 거지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걸어가라고 하셨어 한다고 걸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빨간불이 되면 멈추고 사람들을 가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기업들 왔을 때 여기서 최장 50년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하면 그 법에 따라서 가는 거지 갑자기 최저 규제가 50년 안 돼 30 바꿔 이런다고 일거에 나가면 그건 국가가 아니겠죠. 북한도 그 100여 개 이상의 외국 국가들과 외국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 국제법적으로는 한 나라라고 본다면은 그런 식의 어떤 최고 지도자를 하더라도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외국 기업에는 당연히 친북한적인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처음에는 그런 나라들이 먼저 들어갈 테고 그리고 강력한 어떤 세계 슈퍼파워인 미국도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또 태용호 공사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한 거 하나만 또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북 경협을 통해 한국 경제가 나아지고 그다음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어. 결국 남북 경협은 퍼주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논조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참.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서는 진짜 제가 섣부르게 말씀을 드린 거는 참 뭐 어설프게 알면서 이 말씀드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 태용공사는 제가 직접 한번 만나 뵙기도 했는데 말씀 네. 들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지금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제를 평가하실 때도 좀 구체적이고 뭐 어떤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만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검증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만 보더라도 네. 개성공단에서 수많은 입주기업들이 뭐 어려움을 토로하고 예전에 가동될 때 막 네. 이런 뭐 도움을 청하고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본다면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국민이라면 최저임금법이라든가 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다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개성공단에서는 북한 지역이고 북한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지역 건데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반에 10분의 1. 그러니까 거의 150불 받았으니까 한 달에. 그렇게 15만 원 받고 한 달 동안 그렇게 10분의 1이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많이 하니까 입주 기업에서는 인건비가 거의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죠. 말 통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손재주 있고 인건비는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이야. 복지비 다 해도 그 땅은 또 무상 임대시로 거의 나가서 나 해줘. 그러다가 대출도 해줘. 물론 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뭐 어려움을 토로하신다 저를 비판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어떤 사람이든 기업이든 행위를 할 때는 네. A가 아니라 B를 할 때는 B가 A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것이고 북한에서 가져갔던 인건비라고 해봤자 우리 남한 기업에서 벌어간 돈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같은 질문 김행권한테 드려도 될까요? 어떤 질문이요? 부동산이 신나는 뭐 일반 서민의 눈높이에서 네. 남북 경협 네. 저로 한국 경제가 나아지고 우리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저는 일자리 문제 한가운데 놓이는 청년의 한 명의 입장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척되지 않은 곳이 열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저 북한 그 사법시험 공부를 빨리 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뭐. 그게 빠를까요? 요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북 경협은 지금 확실히 제재가 해결돼야지만 시작되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가요? 사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됐던 물품들도 이게 미국과 마찰이 많았어요. 사실. 네. 북한에서 그러니까 개성 지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북한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이 안 된다는 게 기본 미국의 입장이었고. 원산지 증명 그거 그렇죠. 예, 굉장히 뭐 많았죠 논란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당시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우리 기업이 가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사실상 OEM처럼 개념처럼 근로자만 북한을 쓴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고 팔아도 된다. 그리고 남북한 관계는 외국 간의 국제 거래가 아니라 내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상관없다라고 해서 막 조율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지만 겨우 됐던 건데 지금 이제 개성공단도 폐쇄됐고 금강산 관광지구도 문이 닫히는 마당에 다시 연다면 그 문제는 다시 불거질 거고 해결이 나지 않으면 남북 경제 협력이 좀 어렵진 않나 보입니다. 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갑자기 생겼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통일되면 뭐부터 하고 싶으신지가 궁금해요. 법제적인 내용 다 떠나서 통일이 되면 어떤 걸 먼저 하고 싶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외가가 회양입니다. 그래서 네. 회양에 가서 네. 저희 어머니 네. 어머니가 자라나셨던 곳을 한번 보고 싶은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전 통일이 항상 네. 뭐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뛰어넘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승화하는 게 뭐 사실 제 꿈이고 네. 제가 맡은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초인류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에 네. 뭐 하여튼 기회가 이걸 통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네. 진짜 분골쇄신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예, 저는 사실 제가 이 법정에 대해서 네. 또 통일 법제를 연구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네. 이유기도 한데요.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력이 북한보다 100배가 앞서는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좀 주도적으로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북한 주민은 대다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2등 국민, 사회경제적으로 2등 국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국민들 좀 약간 막 서열의식 강하잖아요. 학교에서도 1등만이 최고다, 2등, 그다음 2등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구조가 좀 많은데 북한 국민을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2등 국민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좀 정비하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북한 주민이 같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그런 법률을 만들고 연구를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소식을 좀 하나 전달하면서 조금 네. 프로그램을 마쳐야 되는데 네. 우리 지금 뭐 계속 저하고 같이 고생해준 우리 김성민 앵커가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진짜 아쉽습니다. 네. 뭐 프로그램을 너무나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특히 뭐 날카로운 질문이고 뭐 우리 경제학자들이 뭐 뜨끔할 정도의 그런 지식 높은 것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네. 뭐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또 시청자들께 드릴 수 있는데 네. 정말로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마무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방송이 주경리더라고요. 항상 뭔가 일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 중에 박수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유,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없어도 우리 김효미 아나운서가 잘 진행해 줄 거니까요. 이어지는 주경리도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무의 주간경제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국내외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